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분들에게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화제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경기 주체의 호주머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별명은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앉은 자리에서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급여가 동일할 때 밥값이 10%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끼니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돈의 가치의 하락으로 월급 10%가 삭감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이런 이유로 고정된 금액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연금 생활자, 은행 예금에 돈을 묻어놓은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손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짜려고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던 건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제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통화량 팽창과 공급망의 혼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폭발,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여기에 세계 경제를 지락펴락하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밀착 관계가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1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경제학자들의 우려를 소개했습니다. 두 기관의 화력이 합쳐져 경제에 과도한 자극을 가해 금융 버블이나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앨런과 파월의 관계를 꼽았습니다. 앨런과 파월은 연준의 직장 동료였는데요. 둘은 한 건물에서 약 6년간 함께 일을 했고 이런 앨런이 의장에 오른 뒤 두 사람은 모두 32차례의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파월, 당시 연준 이사가 앨런과 반대로 표를 던진 사례가 전무하다고 하는데요. 경제관을 공유한 두 사람이 재무부와 연준은 서로 정책을 조율하지 않는다는 관계를 깰 수 있다는 외신의 우려의 보도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연준은 정부나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연준 이사회 이사 중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별도의 대통령 인가가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와 연준이 종종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이런 미국 정부와 연준이 대립각을 세울 때마다 국제 증시는 불확실성 증대로 불안에 떨었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지켰다는 상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 지난해 3월부터 제로금리에 더해 국채 등을 사들여 지금까지 시중에 푼 자금 규모가 7조 9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3개의 초대형 부양책을 내놨는데 그 규모가 모두 6조 달러, 하나로 약 6,647조 원에 이릅니다.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확정된 우리 정부의 예산은 512조 원이었는데 약 13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작년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시청했을 때 이 둘의 합심은 경제의 구원투수였지만 경제 회복이 가시화된 지금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제론이 적지 않습니다. 맨큐의 경제학 10대 경제학 원칙에 나왔듯이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노런스 서버스 전 재무장관은 우리가 한 세대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파월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노동시장 회복이 더뎌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견지 중입니다. 그리고 앨런과 파월은 모두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중이죠.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국채 10년의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졌었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기술주 테크 기업들의 피해가 심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기술주 기업들은 마이너스 20에서 크게는 마이너스 50씩 주가가 하락하는 아픔을 겪었어야 했는데요. 물론 이 당시에도 투자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공포에 질려서 매도를 하는 잘못된 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물량을 싸게 매수하면서 기뻐했겠죠. 이제 좀 안정화가 돼가는 것인지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기술주 기업들 역시 점차 회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자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주식시장 역시 상반기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역시나 점차 회복돼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변해갔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국내든 미국이든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은 언제나 결국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하락장에서도 역시나 공포에 떨며 주식 시장에 일시적인 흐름에 의한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신 개인 투자자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또 기회가 왔네 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싸게 주식을 매수한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한 개인 투자자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적게 하락한 하락장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너무 큰 하락장도 아니고, 적당히 중간 정도는 되는, 그래도 나름 기술주들에게는 큰 하락장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같은 주식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득을 보고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가 참 이렇습니다. 하락장에 싸게 매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하락장이 오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런 하락장에 싸게 매수할 기회라는 것을 모르는 투자자라면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깨우치게 되겠죠. 몇 번의 손해를 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손해 없이 꾸준하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주식 수량을 모아가는 그런 손해가 없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투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